인도네시아 기술자의 기밀 유출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결론이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이 결론이 나오지 못한 거는 수사 내용이나 기밀 유출이 심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인도네시아 언론이라든가 인도네시아 관련 항공우주 기술자들 인터뷰한 결과 인도네시아 항공우주 산업계에서는 한국과의 협업 의지가 매우 강하나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번 달과 다음 달 중에 인도네시아랑 대한민국 사이에 구체적인 협력이라든가 회의가 진행될 건데 이것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카이라고 할 수 있는 PTDI 인도네시아 항공산업에서는 KF-21 공동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고 KF-21가 FA-50은 찰떡궁합이기 때문에 이게 부품 조합이나 공통성 그다음에 훈련 같은 데서 많이 이점이 있어요. 무기를 구매한다는 거는 그 상대방과 동맹을 맺는다는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무기 구입한 국가는 판매 국가의 신용도가 어느 정도 있지 않으면 절대 구입할 수 없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제 한국 방위산업이 KF-21을 사용해서 동남아 공략이 충분히 잘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비에이션 위크 한국 특파원 김민석입니다. 에비에이션 위크는 미국 워싱턴에 본사를 둔 항공우주 방위산업 전문지로 1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저는 주로 K방산의 수출 소식이라든가 국내 연구 소식을 영어로 기사를 써서 이제 해외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비자한국, 국방일보 등에서 이제 국방 칼럼과 이제 무기 관련돼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네, 요게 아주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가끔 화를 내시는 문제인데 다들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 기술자의 기밀 유출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결론이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이 결론이 나오지 못한 거는 수사 내용이나 아니면 기밀 유출이 심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정치와 굉장히 연관된 사건이기 때문에 정치적 협력 관계와 대해 그 이야기에 따라 가지고 결론이 나올 거라서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조사를 하거나 이제 내용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도네시아와 한국 간의 이제 개발비,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약 9천억 원 이상 개발비를 내기로 했는데 이것을 다 낼 수 없다고 해가지고 지금 협상 중인데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한 게 올해 상반기까지는 협상이 좀 진행될 것 같고 제가 인도네시아 언론이라든가 인도네시아 관련 항공우주 기술자들 인터뷰한 결과 인도네시아 업계, 그러니까 항공우주 산업계에서는 한국과의 협업 의지가 매우 강하나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 정치 특성상 비용 절감이라든가 공무원들한테 월급을 줄이거나 혹은 인도네시아 그 국영기업들에 대해서 다이어트가 진행돼서 예산을 펀딩받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번 달과 다음 달 중에 이제 인도네시아랑 그 다음에 대한민국 사이에 구체적인 협력이라든가 회의가 진행될 건데 이 회의 결과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들 인도네시아가 이제 신용 관련해가지고 한국인 입장에서는 분통 터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제 잠수함 대금 문제라든가 이 KF-21 개발비 분담 문제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기본적으로 GDP가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이머징 국가 중 하나로서 인구도 많고 GDP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정부 투자나 아니면 정부에서는 이제 좀 더 그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나라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싶어하는 아이템으로 항공우주 산업을 꼽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카이라고 할 수 있는 PTDI 인도네시아 항공산업에서는 KF-21 공동개발에 정말 사활을 걸고 있고 정부한테도 이제 KF-21 공동개발과 공동생산, 48대 라이센스 생산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인도네시아판 트럼프라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대통령 특성상 아무래도 이제 좀 재정 지출, 앞서 말한 대로 이런 거에 좀 문제가 많은 것 같고 만약에 이 상태로 지도되면 인도네시아의 항공우주산업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우리 제2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인도네시아가 돈을 제대로 주고 기술 이전이나 이런 데 문제없이 끝내고 이제 48대에 대한 면 생산에 대한 지불도 했었으면 인도네시아한테는 어떤 미래가 펼쳐졌을 것인가 이렇게 몇 개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 인도네시아가 지금이라도 마음을 좀 바르게 놓고 대금 지불을 잘하게 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 공군용 KF-21뿐만 아니라 이제 잘 협상 결과에 따라서 수출하는 KF-21을 우리 카이만 생산한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도 어느 정도 물량을 줘서 그러면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우리랑 협력해서 이제 몇 조 원의 돈을 주는 대신에 그 몇 배의 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생각도 있었어요. 이거 외에도 이제 KT-1이라든가 여러 가지 협력 사업들이 많은데 지금 인도네시아가 대금 납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협력 사업들이 다 지금 중단되거나 취소될 위기에 있고 인도네시아 모든 사람들이 한국에 돈을 주지 말아야 된다. KF-21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인도네시아의 지금 정부의 정책 기조가 예산 절감이고 PTDI 사정이 지금 좋지 않아요. 인도네시아가 정부에서 공기업인 PTDI한테 줘야 되는 돈이나 이런 것도 작은 문제가 있어요. 요게 대해서 하면 할수록 이런 데에서 이제 문제를 지연시키거나
되거나 취소하면 할수록 인도네시아 전체적인 방위사, 그 다음에 항공우주사 발전에 큰 저항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인도네시아 내부 여론이라든가 인도네시아 정치권에서도 무조건 한국과의 쉽게 말해가지고 한국을 통수치려 한다, 배신을 하려한다, 이런 것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재 정보로 이제 카이가 공개적으로 이제 보도된 바로는 카이는 KF-21 수출에 대해서 수출 대상국을 몇 개 이제 지정해 놨고, 그 중에서 특히 2개국은 올해 안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이한테 물어봤을 때 이 구체적인 국가가 어디고 어디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될 것인지에 대해서 대답을 기밀이기 때문에 대답을 못 해준다 했는데,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다음 국가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아시아권에서는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가 KF-21의 구매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특히 필리핀의 경우 작년부터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필리핀이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 않지만 국방비 투자를 많이 하기로 이제 이미 결정이 난 바가 있어서 이 국방비를 활용해서 F-16을 살 것인가 KF-21을 살 것인가 이런 거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KF-21이 최종 후보로 다 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F-16의 경우엔 가격이 더 저렴하지만 F-16의 문제는 납기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지금 F-16의 제작사인 로키드 마틴은 F-16을 더 이상 팔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더 비싼 F-35의 판매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원래 F-16의 막대한 생산 라인을 전부 다 드러내가지고 F-35 라인으로 바꾸고, F-16 라인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필리핀이 만약에 F-16을 구매한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어서 저는 KF-21이 수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이외에도 필리핀 말고 태국, 말레이시아 등도 FA-50을 도입 예정이거나 지금 도입 중인 단계에서 아주 만족하고 있거든요. KF-22가 FA-50은 찰떡궁합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같이 갖춘 국가들은 하이로 믹스, 그러니까 가벼운 임무나 좀 덜 위험한 임무는 FA-50, 더 중요한 임무는 KF-21을 투입하되, KF-22가 FA-50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 부품 조합이나 공통성, 그 다음에 훈련 같은 데서 많이 이점이 있어요. FA-50에서 KF-21로 바로 이제 훈련을 적게 하고 넘어간다거나, 운영 유지할 때 이제 패키지로 해가지고 더 싸진다거나, 이런 강력한 게 있기 때문에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중국 방위산업이 잘 나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 사실 우리가 도전자인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중국 방산이 우리가 이제 완벽하게 이길 수 있다, 이렇게는 섣불리 말하기는 어렵지만, 최근에 이제 중국이 동남아에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는 반면에 그 문제점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중국 무기를 많이 사는 동남아시아 국가로 태국, 방글라데시가 있고,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미제 무기만 사고 뭐 이런 국가별 특성이 있는데, 태국에서 얼마 전에 중국에서 잠수함을 수입했는데 이 잠수함 도입이라든가 엔진 관련 수급 문제를 해가지고 중국과 좀 분쟁을 겪다가, 태국의 군부가 아무래도 중국과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대충 넘어가는 분위기인데, 이런 식으로 중국 무기가 쉽게 수출되기도 어렵고, 수출된다 하더라도 도입 과정이나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서 우리 한국 방산이 동남아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이 경쟁력을 갖춰서 중국 시장을 좀 뺏어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동남아에 지분을 늘린다는 것 자체가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의 가치가 굉장히 올라간 거죠. 무기를 사거나 구매한다는 거는 그 상대방과 동맹을 맺는다는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동맹 무기 구입한 국가는 판매 국가의 신용도가 어느 정도 있지 않으면 절대 구입할 수 없거든요. 전쟁이 날 때 이게 무기를 끊어버리거나 아니면 내 무기 정보를 적국한테 넘겨주는 이런 것들 걱정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한국 방위산업이 KF-21을 사용해서 동남아 공략이 충분히 잘 될 것 같습니다. 공개된 언론 보도로는 중동의 두 국가, 아시아 두 국가, 남미 두 국가, 유럽 한 국가, 이렇게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발표를 하고 이게 어떤 국가인지는 말할 수 없다, 이게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다 추정을 할 수 있죠. 추정하기로는 아시아 두 국가 같은 경우에는 FA-50을 구매한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중에 한 국가, 이 정도가 있을 수 있고, 이 정도 세 국가 중에 두 국가가 아마 유력한 대상일 것이고, 남미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제 콜롬비아나 페루 같은 나라들이 카이와의 협력, 그 다음 KT-1 훈련기 수출한 정권, 이런 걸 활용해서 많이 진출하려는 의지가 있어요. 남미는 그래서 콜롬비아나 페루, 특히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구형 무기 전투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아주 구형 프랑스제 전투기를 이스라엘이 개조해가지고 수명 연장을 하고 있으나 이게 곧 한계가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콜롬비아랑 미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최근 좋지가 않아요. 관세 문제 때문에. 그래서 미국산 전투기를 사기도 어렵고, 또 러시아산 전투기를 사자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러시아에서 무기를 사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좀 걱정이 됩니다. 공급망 문제에서. 그래서 한국 무기가 좀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유럽 한 국가의 경우에는 뭐 루마니아, 폴란드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특히 폴란드의 경우에는 FA-50을 우리가 그 GF 버전이라는 거 수출을 했는데, 작년에 한번 이게 수리 부족이 모자라서, 그러니까 미국산 부품을
안 들어와가지고 FA50 가동률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카이와 한국 정부가 발벗고 나서서 얼마 전에 정상화해가지고 제대로 운영된 걸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저는 그 KF21 폴란드 수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게 중동 두 국가인데, 중동 두 국가는 T50을 구매할 뻔한 하다가 이제 막판에 이제 취소한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그 다음에 MCX를 같이 공동 개발하기로 MOU로 한 아랍에미레이트 관련해가지고 가능성이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카이가 인정을 하지 않았으나 SNS상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KF21을 제한 중이다, 이런 것들이 SNS에서 올라오다 곧 삭제가 됐는데, 아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충분히 수출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제 이런 수출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기자나 아니면 이제 공개적으로 말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요. 왜냐하면 수출 상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수입국가, 그러니까 중동국가, 나는 이 무기를 사고 있다는 걸 알리지 말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특수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제가 취재한테 좀 어려움이 있으나 아무래도 이제 추정은 다 가능하다. 그래서 연내 2개국 우선협상 대상자, 우선협상 대상자는 구매 사인을 하기 직전의 단계로 여러 가지 후보국이 있으나, 네, 거기에서 가장 좋은 후보는 이제 카이의 KF21이다, 이렇게 지정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저는 이 목표가 무난하게 달성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FA50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문제는 FA50 GF,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출된 기본형 버전의 그 특정한 부품, 미국산 부품에 이게 수급이 안 돼가지고 비행을 못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현재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이 못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무장통합 문제입니다. 무장통합 문제가 무엇이냐면 FA50 PL 버전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GF 버전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능동 위상배열 A사 레이더를 갖추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공격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 버전인데, 업그레이드 작업 자체는 매우 잘 진행됐는데, 문제는 업그레이드 할 때 무장도 같이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에어 투 에어 미사일이라고 전투기가 공중전을 할 때 적기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들이 있는데, 요것을 폴란드 공군에서 이제 슈퍼 사이드와인더, 그 다음에 암람이라고 하는 미국제 미사일을 통합을 요구했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미국제 미사일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국 정부랑 협의를 해서 수출 승인을 받아야 되고, 제작사나 판매 국가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적어요. 그러니까 폴란드와 미국 사이 협상이 중요한데, 이것이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카이는 물론 대안을 갖추고 있고, KF21에 사용되고 있는 AIM-2000 혹은 IRIS-T라고 하는 독일산 대공 미사일이 있어요. 요거를 통합해 줄 수도 있다, 만약에 협상이 늦어지면. 이렇게 제안하는 건데, 선택은 폴란드의 몫이지만 폴란드가 좀 잘 해주면 어떤 이점이 있냐면, 요 기회를 바탕으로 이 FA50 무장 문제가 해결이 되면 폴란드 버전 FA50 말고도 다른 나라에 수출한 FA50에도 동일한 무장을 사용할 수 있어서 FA50의 수출 경쟁력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을 가진 것 중에서 수입산 무장이 통합이 안 됐을 때 다른 수입산 무장으로 통합되는 게 지금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산이 수출 승인이 안 되면 유럽산은 단단한 건데, 유럽산 무기는 문제가 두 가지 있어요. 가령 이제 KF20에 달리는 엔비디아 미티어 미사일은 굉장히 좋은 미사일입니다. 요거는 일반적인 이제 공대공 미사일, 우리 공군이 쓰는 미사일보다 3배 더 멀리 나가기 때문에 적기를 아주 원거리에서 격추할 수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주목하고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너무 비싸요. 왜냐하면 이게 특수한 추진기관, 그러니까 일반적인 로켓 엔진이 아니라 공기를 흡입하는, 그러니까 덕티드 로켓이라는 걸 사용해서 가격이 비싸고 한 40억 정도 됩니다, 한 발에. 그리고 요것들은 이제 생산량이 적어요. 지금 AIM-2000이라고 하는 KF-20이 달리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이건 수출 승인도 잘 되고 성능도 좋아요. 아주 좋은데, 문제는 이게 공대공 미사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어 투 에어인데, 이걸 개조해가지고 서피스 투 에어, 그러니까 지상에서 대공 미사일로 쓸 수 있는 것도 같이 쓸 수 있는 다목적 미사일이에요. 문제는 이게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지금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이 미사일을. 왜냐하면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각종 자폭 드론이나 순항 미사일 폭격을 할 때 이 미사일로 요격을 하고 이게 아주 잘 되기 때문에 수백 발 이상이 지금 지원되고 있어서 생산량이 달려가지고 이게 통합이 가능하다 해도 우리가 수출을 할 때 수급 물량이 딸려, 이래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데, 결국 이 때문에 방위사업청은 국산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단독 보도로 낸 부분인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해공이라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배에서 쏘는 대공 미사일이 있어요. 이 기술을 좀 활용해가지고
FA-50이나 KF-21을 달 수 있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10년 안에 지금 나올 예정이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기초 연구가 진행되는데 아마 머지않아가지고 이제 국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에서 결국 FA-50과 KF-21이 언젠가는 국산 미사일로 운영해서 수출을 할 때 수급이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증을 하면서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이 지금 트럼프가 불안하고 하니까 스스로를 지키겠다 선언했죠. 요것들에 대해서 우려랑 기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려부터 벌써 말씀드리면, 그래서 유럽 방산이 부활하면 결국 한국 방산은 찾지 않게 될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고, 반대로 기회는 있습니다. 유럽이 이제 재무장을 하게 될 때 유럽제 무기만으로 무장하기는 어렵다. 결국에는 빠른 전력화, 그 다음에 신뢰성 있는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과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상반된 의견이 있어요. 분명한 건 유럽제 무기를 많이 구매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기라는 건 굉장히 복잡한 무기 체계예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령 이제 비행기 같은 경우에 몇십만 개의 부품, 전차 같은 경우에도 몇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데, 유럽이 지금까지 방산에서 좀 맥을 못 쳤던 이유, 생산이 늦었던 이유, 딴 건 아닙니다. 공급망이 부족하고 공급망이 사라져서입니다. 이 공급망을 부활시키는 건 단순히 공장을 하나 짓거나 아니면 설비를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니고, 부품 단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역량, 그러니까 대한민국 방위사업체들이 이제 전차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하는데, 국산 전차에 국산 부품을 쓰고 있는 것이 국산 전차에만 쓰이지 않아요. 해외 무기나 유사 무기 체계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유럽 방산의 부품 단위 혹은 구성품 단위 혹은 유럽과의 공동개발 무기 체계를 통해 가지고 여전히 수출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대체로 이제 유럽의 방위비가 낮다고 계속 비판을 하다가, 이제 유럽이 트럼프를 못 믿겠다로 좀 바꿔간 거죠. 상징적인 사건이 F-35 키 스위치 논란입니다. F-35는 세계 최고 성능을 가진 전투기로 우리도 지금 4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전투기는 스텔스라 해가지고 적을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기능이 있어서 적진을 막 침투할 수 있거나 공중전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투기예요. 그리고 팔리기도 많이 팔렸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이렇게 못 믿는데 유럽 방위를 할 때 F-35를 하는 게 맞느냐? 이게 무슨 소리냐면, 트럼프가 만약에 유럽의 방위에 대해서 이제 좀 구멍을 뚫리거나 허점을 만들기 위해서 F-35를 작동 불량하게 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F-35를 순간적으로 뭔가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작동을 다 정지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 아니냐는 논란이 있어가지고, 지금 유럽은 아니지만 나토 국가인 캐나다, 포르투갈, 독일이 F-35 구매를 망설이고 있거나, 혹은 이거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지만 독일 내 여론이 좀 좋지 않고, 포르투갈은 공식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캐나다도 이제 공식적으로 좀 F-35 계획을 취소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미국과의 협력이 트럼프 정부가 한번 들어서면서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고, 기술적으로는 사실 키스위치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없어요. 없다는 것은 이제 버튼 하나 누르면 비행기를 떨어뜨리고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데, 앞서 말한 대로 전투기나 이런 무기들은 굉장히 복잡한 무기체이기 때문에 부품을 공급하거나 아니면 정보를 주고받거나 아니면 기능을 하는 사이에서 미국이 F-35와 같이 복잡한 무기 같은 경우는 운영을 중지시키거나 아니면 중단시키고 방해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럽 자체의 무기 혹은 유럽이 믿을 수 있는 나라의 무기를 사는 것에 대한 욕구가 좀 더 강해지고 있고, 공동개발 및 군사행동, 그러니까 나토에서의 지금 나토 지휘권을 점차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유럽으로 이행하자, 이런 제안들이 지금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원래는 미국과 유럽과의 공동개발 무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미국이 아닌 새로운 파트너를 찾게 될 경우가 지금 사실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30년 목표로 돼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현실적이지만 현실적이지 않다, 가능하지만 가능하지 않다라는 좀 알쏭달쏭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 천천히 설명을 드리면, 2030년 지금부터 5년 정도 걸리는 기간에 유럽이 대규모의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생산 능력 확보를 할 수는 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건설하거나 이런 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는 앞서 말한 대로 무기체계라는 건 굉장히 복잡하고 대규모로 잘 통합된 부품들이 있어야 되는데, 생산 라인을 확보했다 해가지고 이제 소총이나 폭탄 같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좀 복잡한 무기들은 5년보다 훨씬 시간이 걸려요. 그 다음에 제조업 경쟁력, 이것도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잘 나간 이유가 방위산업이
기술력이 높아가지고 이제 다른 산업들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저희는 철강, 전자부품, 자동차 부품, 2차 산업과 조선 산업들이 발달을 했고, 이 발달된 기술을 활용한 방산 제품을 만드는 게 지금 현재 대박을 나는 거잖아요. 요거를 생각해보면 유럽은 현재 제조업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뭐 폭스바겐 공장을 뭐 군사 공장으로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이 해도 사실은 경쟁적으로 확보가 되거나 아니면 이 기술력을 바로 바꿀 수 있을 때 가성비가 좋은 무기로 만들 수 있나 의문이 좀 있죠. 그리고 유럽은 공동개발 무기를 원래 많이 했어요. 뭐 왜 많이를 했냐면 유럽은 공동으로 안보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1960년대부터 공동개발 프로젝트들이 있었고, 냉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프랑스랑 독일 같은 선진국마저도 국방 예산이 부족해져서 국산 무기를 만들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옆 나라랑 협력을 해야 되죠. 이렇게 생긴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럽 통합 뭐 프리기트, 유럽 통합 전투기, 유럽 통합 탱크 이런 게 있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걸로는 FCAS라고 독일, 프랑스, 스페인이 함께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그 다음에 GCAP라고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함께 참여한 차세대 전투기 있는데, 이 차세대 전투기도 원래는 영국과 독일이 합쳐서 하겠는데 이게 찢어져가지고, 왜냐면 이제 일감 물량이라든가 일정 같은 데 논란이 있어서 했고, 그 다음에 프랑스랑 독일이 차세대 전차 공동 개발해서 이게 만약에 되면 K2 전차의 수출을 굉장히 위협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도 개발이 지지부진하고 협력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뭐 개념 모델만 많이 나오고 구체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요. 항상 지분 문제로 유럽은 유럽 통합 무기는 싸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가능하려면 유일한 방법은 해외 파트너, 즉 생산 능력이라든가 기술력을 가진 파트너나 합작하고 공동 생산을 해서 유럽 외에서 들어온 무기체계나 아니면 기능들을 통합하는 빠른 전력화가 됩니다. 실제로 이것들이 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한국 사람들이 잘 접하지 못했던 뉴스가 하나 있어서 그걸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탈리아 최대의 방위사업체 네오란으로는 얼마 전에 터키 바이락타라라는 회사 MOU를 맺었습니다. MOU가 단순하다 생각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MOU냐면 이 바이락타르는 드론 전문 기업이에요. 우크라이나나 수십 개국에 공격용 드론을 판매해가지고 엄청난 판매 성과를 내렸고, 레오나르도가 이 드론 기술을 향해서 빠른 전력화를 하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바이락타르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오나르도는 바이락타르랑 MOU를 맺어서 무인기 플랫폼은 바이락타르 걸 사용하고 안에 들어가는 내부 전자장비와 무장은 레오나르도 걸로 통합해가지고 국제시장에 진출하고 유럽 시장에 진출하자, 이런 MOU를 맺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의 해외 업체, 그러니까 유럽 외의 방위사업체와 유럽 내의 방위사업체들이 서로 협력해가지고 서로 공동개발이나 공동 마케팅에 나서는 것들이 앞으로 활발할 것이라 보고, 그 중에 한국 업체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계를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우리가 지금 사실 유튜브에서 제가 말하는 게 부끄럽긴 하지만 생각보다는 프랑스는 방산에 대해 자신감 있고 한국을 이길 수 있다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외국 언론들은 아무래도 유료 매체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유료 매체들은 파급력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튜브나 기사가 되는 게 적은데, 프랑스의 메타 디펜스라는 군사 관련 미디어가 있어요. 요거는 좀 무료 콘텐츠라서 한국의 유튜버나 많은 분들이 그냥 공짜로 보시고 편하게 보시다 보니까 이게 파급력이 커지고, 이 매체가 한국 방산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매체의 주장에 따르면 KF-21이나 K2 전차 같은 한국 방위산업 제품이 가성비가 너무 좋아서 프랑스의 수출을 막고 있다,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막고 있는데, 프랑스에 지금 방위사업 종사하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아직까지는 괜찮다. 왜냐하면 프랑스는 아무래도 많은 식민지를 거르고 방산 수출 역사 우리보다 훨씬 더 깊어요. 지금도 방산 수출 순위에서는 러시아라 거의 이기거나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방산 수출 잘하는 나라라서 한국을 아직 아직 요 정도는 이길 수 있지, 요 정도로 생각하는 게 사실은 강하지만, 실제로 메타 디펜스 예측 중에서 제가 보기에 프랑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만하다는 한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라팔 전투기가 지금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데 경쟁자가 KF-21입니다. 근데 라팔과 KF-21은 공대공 무장과 공대지 무장을 거의 비슷한 걸 쓸 수 있는데, 성능과 유지비는 오히려 KF-21이 더 좋아요. 라팔은 스텔스 기능이 떨어지고 근데 가격은 더 비싸요. 유지비가 더 비싸고. 그 다음에 잠수함 부분에서도 우리 장보고 3랑 그냥 프랑스의 바라쿠다 재래식 추진, 요런 클래식 버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경쟁을 해가지고, 네덜란드에서는 바라쿠다 잠수함이 이겼는데 지금 현재
폴란드와 이제 그 다음에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의 장보고 3와 경쟁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장보고 3와 달리 프랑스산 잠수함은 이게 예산 부족이랑 여러 가지 프랑스군이 지금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전 배치가 되지 않아서 한국 장보고 3에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캐나다 잠수함의 경우에는 장보고 3랑 독일의 212CD라는 잠수함이 지금 최종 후보로 나와서 경쟁을 하고 있어서 프랑스 방위사업이 위험하다 이렇게 하고 있고, KF-21에 대해서도 지금 라팔은 이제 KF-21보다 가성비가 떨어지니까 이제 성능으로 압도하자 이런 걸로 해서 제가 앞서 말한 스페인, 독일, 프랑스가 개발 중인 FCAS, 요거는 5세대 전투기 아니라 6세대 전투기라서 4.5세대 전투기인 KF-21보다 전투 능력이 훨씬 높아요. 높은 건 좋은데 가격도 대충 지금 예상되기로는 최소 3천억 원 이상, 엄청나게 비싼 가격이고, 그 다음에 언제 개발이 끝날지 모르니까 이게 긴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의 차기 전차 개발도 지금 독일의 KNDS라는 방산업체, 그 다음에 프랑스 넥스터라는 회사가 서로 합작해서 차기 전차를 만들어서 흑표 전차 대신할 차세대 전차를 만들어서 이제 수출 시장에 내놓고 자국군도 쓰자는데, 문제가 있어요. 독일에는 KNDS 말고 라인메탈, 요새 주식 들어보신 분들은 주식 많이 올랐다고 하는 방산업체가 또 다른 업체가 있는데, 독일 업체들끼리 이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 개발 계획이 계속 늦어지고, 사실 독일은 단일한 팀이 돼가지고 우리 흑표 전차랑 경쟁하는 게 아니라 레오파르트 2랑 KF-51이라는 전차가 흑표 전차랑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고. 그래서 통일이 돼가지고 세이즈를 하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한국 방산에 대해서 위협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 하나오션이랑 현대, HD 현대중공업들이 지금 잠수함이라든가 그 수상한 사업에서 좀 따로 입찰하고 이럴 때는, 유럽 업체들 입장에서는 걔네들 나라가 하나 합쳐져가지고 세이즈를 해도 힘든데 따로따로 이렇게 세이즈를 하구나, 이러면 편한 상태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이 처음부터 한국산 무기를 선호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열리기 전 폴란드에 이미 K2 전차에 대한 제한을 우리가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폴란드는 K2 전차에 대해서 이런저런 불평을 내놨습니다. 55톤이 K2 전차 무기인데 10톤을 늘려서 방어력이 더 향상된 버전을 요구한다. 그 다음에 이 장갑도 바꾸고 차체도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것저것 요구를 하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니까 한국 말고 딴 데서 무기를 살라니까 몇 년이 걸린 거예요. 대신에 한국은 빠르게 배송 가능하다 해서 기본형, 그러니까 55톤형 기본형 K2를 도입해 보니까 정작 55톤형 K2를 폴란드는 처음에는 못 쓰겠다 했지만 실제로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동성이 좋고 민첩하고 전차로서의 성능이 굉장히 충분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진작 살 걸, 이런 생각을 좀 했을 거예요. K9 자주포도 폴란드가 수입하는데 좀 과정이 있습니다. 폴란드는 크랩이라는 국산 자주포가 있고, 원래는 이 크랩 자주포는 K9 자주포랑 비견할 수 있는 라이벌 자주포고 K9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다만 이제 폴란드의 K 크랩 자주포는 어떻게 개발을 했냐면, 차체는 폴란드산 차체를 하고, 이 포탑, 그러니까 포랑 장전 장비가 가진 거는 이제 영국의 기술 도입을 받아가지고 생산했는데, 차체가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K9의 차체를 폴란드의 포탑에서 조립하면 이게 조립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요걸 발견하고, 일단 차체만 수입하겠다, 포탑은 그래도 국산을 쓸게, 이렇게 한 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나기 전에 K9 차체 수출이 이제 100여 대 정도 일어났는데, 정작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크랩 자주포를 이제 우크라이나의 군에 공여를 하니까 생긴 문제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좀 기술력이 떨어지고 실제 신뢰성이 떨어졌다. 그래서 결국에는 포탑 말고, 포탑도 한국에서 들어온 K9을 완전한 완제품을 수입하자 해서 지금 현재 K9 전차가, 지금 현재 K9 자주포가 폴란드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한국산 무기에 좀 의구심을 가지거나 한국산 무기 이걸로 만족 못한다 해서 좀 이것저것 요구사항이 많았지만, 실제로 써보니까 너무 좋아서 결국에는 한국산 오리지널 무기 체계가 수출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재 K방산이 수주 전망은 굉장히 밝고, 유럽이 재무장의 경우가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수주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이야기할 때 2, 3년 정도는 견조한 성장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2, 3년 후에는 그렇게 어떻게 될 것인가 물으면 저는 사실 좀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한국 방산의 한계를 극복해야 됩니다. 한국 방산의 한계는 무엇인가? 세계 최고 성능이 아니라 가성비가 좋은 상품으로 계속 승부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K2 전차 대신에 차세대 전차 K3, K9 자주포 대신에 차세대 자주포 K9A3, 차세대 무기 시장에서는 우리가 세계 최고의 성능을 맞추는 것을
증명을 하고 해야지 앞으로 한국 방산이 수십 년 동안 잘 나갈 수 있고, 거기 위해서는 막대한 R&D 투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K2 전차나 K9 자주포, 뭐 이렇게 이야기 KF-22 이런 전투기들의 개발비는 전부 다 정부가 된 거예요. 정부가 R&D 예산을 줘가지고 몇조 원에, 몇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뭐 하나라든가 한국항공우주산업에 지급하고, 이 업체는 정부에서 준 개발비로 개발을 하고, 이게 수출도 되면서 이게 수익이 났는데, 현재 K방산이 잘 나가면서 방산 기업들의 이익률이나 잉여금이 높아진 것을 R&D에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에서 도태되기 때문에, 얼마 전에 하나에어로가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지금 주가가 다소 떨어지고 있고, 하나에어로는 대신에 유상증자한 돈으로 이 부분과 저 부분에 투자해가지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데, 뭐 물론 유상증자는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슬픈 일이고 저도 좀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는 일이지만, 적어도 하나에어로의 유상증자의 항목 자체는 합리적인 내용이 있다. 요것들에 대해서 하나에어로가 이야기하는 대로 투자가 된다면 그래도 우리나라가 차세대 미래 먹거리 방산 수출 제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여러분 말씀드리고 이제 희망이 있다고도 저도 말씀드리고 하는데, 사실 현업에서 이야기하신 분들 보면 앞으로 더 많은 지원과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제트 엔진의 핵심 기술은, 이 제트 엔진은 엄청나게 뜨거운 속도로 이제 엄청나게 복잡한 날개들이 회전할 때 깨지거나 무너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이 소재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얼마 전에 이제 하나에어로 같은 경우에 인코넬이라고 하는 이런 제트 엔진 국산화 소재 같은 거를 하기로 했는데, 이 소재 기술이 사실 선진국, 그러니까 미국 대비 한 20년 넘게 뒤처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소재 기술에 대해서 연구자가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도 이제 한국에 지금 이공계 좀 부족 현상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두산 에어빌리티 둘 다 엔진 연구소에 대해서 많이 확충을 하려고, 요거는 이제 좀 딴 데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제가 실제로 제 친구들이 제트 엔진 연구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원래는 대리였는데 올해는 과장이고 내년에는 부장 되겠다, 그런 농담을 하시는데, 막대한 투자금만 말이야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사실 이공계 인력이 부족하고, 이공계 인력이 가장 필요한 분야가 특히 소재, 내열 소재 분야에서 어떻게 우리가 20년의 격차를 극복하는지에 대해서가 우리 첨단 엔진 개발의 핵심적인 키포인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체계 통합 기술이라는 게 필요한데, 엔진을 만들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엔진과 비행기가 이제 궁합을 잘 맞추고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이 가능한가, 이것을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제트 엔진을 만든 역사는 오래됐으나 주로 비행기가 아니라 미사일, 그러니까 해성 미사일이나 철룡 미사일, 뭐 현무3 미사일 같은 순항 미사일에 들어가는 엔진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요거보다 비행기가 훨씬 더 복잡해요. 요런 체계 통합 기술에 대해서는 사실 노하우가 부족하고, 여기에서 이제 가망 엔진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새로운 엔진을 장착하기 위해서는 이 엔진이 비행기에 써도 되냐, 이런 게 인증하는 게 그냥 개발자가 안 써도 된다 하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인증 기관에서 인증이 돼야지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고 고도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수십 년 동안 투자해서 전투기용 엔진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 사람들이 항공기, 그러니까 여객기용 엔진은 국산화가 안 돼요. 안 된 이유는 이런 가망 인증 기술 부분에서 수백 명이 타는 여객기가 공항을 왔다 갔다 하는 자격을 취득하려면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가망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거의 불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중국 같은 국가주자에서. 전투기용 엔진은 이제 개인이 국가에서 쓰는 국가 자산이니까 괜찮지만, 그렇게 해서 엔진 개발하는 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게 쉬운 도전이 아니라 어쩌면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사상 가장 어려운 도전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제 설명을 먼저 하자면, 전투기가 이제 영화 속에서 나온 멋있는 기동 중에 코브라 기동이 있습니다. 코브라 기동이 뭐냐면, 코브라처럼 비행기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정지하고 다시 가는 건데, 비행기는 원래 1000km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는데 100km 이하의 아주 낮은 속도로, 실제로 에어쇼 같은 데 보면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멋있기 때문에 많이 이야기되고, 다만 이제 탑건2에서 맨 마지막에 적 조종사들이 그 주인공이 발사한 미사일을 엄청나게 희한한 기동으로 막 공중에서 정지를 하면서 이제 정지를 하면서 방향을 돌아버리는데, 요거는 포스트 스톨 매뉴버 기능, 그러니까 실속화 기동이라 해서, 원래는 비행기가 추락할 속도인데도 이제 고도의 컴퓨터 계산을 해서 추락을 안 하고 정지된 상태처럼 비행하게 해서,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꾸면 미사일이 이거를 못 쫓아가니까 이런 복잡한 기동을 할 수 있는데, KF-21은 그 정도로 복잡한 기동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인즉슨 순간적으로 공중 정지야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고반각 기동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잘 보면 이제 실제로 눈으로 보면 비슷한데, 낮은 속도로 나기 위해서는 비행기가 수평으로 갈 때가 제일 빠르거든요. 그래서 수직으로 갈수록 이게 공기저항을 많이 받아서 속도가 늦어지고, 수직으로 갈 때 추락을 하지 않는 게 고도로 어려운 기술인데, 이 부분에서는 F-16보다 오히려 위다.
그러니까 요 엄청 높은 각도에서도 추력을 유지하면서 비행을 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다. 요거를 이제 전투기 기동에도 활용할 수 있으나 실제로 전투기 간의 공중전은 이 타건2에서 보셨던 것처럼 눈에 보여가지고 야 미사일 온다 피해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엄청 멀리서, 그러니까 이거를 BVR 가시거리 외 전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적보다 적을 얼마나 더 먼저 발견해서 적보다 빨리 미사일을 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속도를 얼마나 하는 게 중요한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원래 KF-21은 4.5세대 전투기라고 하고 4.5세대 전투기는 사실 F-16보다 약간 더 좋은 성능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KF-21을 개발하고 있는 카이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국내 방산업체들이 KF-21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드론과의 협업, 그러니까 이게 멈티라고 하는 전문 용어인데, 유인기와 무인기가 같이 작전하면 무인기의 잘하는 역할, 그 다음에 유인기가 잘하는 역할을 분담해서 전투력을 극대화한다는 거고, 이것이 6세대 전투기 기본 조건이지만 KF-21도 이 6세대에서나 적용된 기술을 일부 적용하려고 합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로어스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KUS-LW라고 하는 드론을 만들고 있는데, 이 드론은 길이가 10m 가 넘고 제트 엔진 다는 드론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드론보다는 무인 전투기, 그러니까 거의 전투기급의 사람이 안 타는 것에 가까운데, 요거는 대한항공과 국방과학 기술연구소가 얼마 전에 같이 공동 개발해서 시제기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대한항공과 국방과학연구소는 KF-21과 이 로버스가 같이 편대 비행을 하면서 이제 전투를 하는 이런 컨셉을 공개했고, 한국 항공우주산업인 카이도 UCAV라고 해가지고 자체적인 설계를 했는데, 이 UCAV는 FA-50 정도 크기를 가진 무인 전투기입니다. ADD랑 대한항공이 만든 것보다 좀 더 커가지고 무장을 내부에 장착할 수 있고 탑재량이 좀 좋고 이제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카이는 조금 더 비싼 럭셔리한 무인 전투기를 이제 KF-21과 같이 가는 것을 생각하고, 대한항공은 요거보다 조금 더 저렴한 것을 생각하는데, 둘 다 실용화 될 경우에는 우리 KF-21이 이제 무인 전투기랑 협업을 해서 위험한 지역에는 무인 전투기에 먼저 가서 정찰하거나 무기를 쏘고, KF-21은 무인 전투기에 대해서 공대공 호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팀을 짜서 하는 것으로 하면 아마 이제 세계 최고의 수준의 공중전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KF-21의 공식적인 계획은 블록 1과 2입니다. 블록 1은 에어 투 에어, 그러니까 공중전을 할 수 있는 능력, 블록 2는 에어 투 그라운드, 그 다음에 지상 공격, 적의 핵심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 요거 갖출 것까지 확정이 되어 있는데, 이 외에도 KF-21의 개발사라고 할 수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은 KF-21EX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것이냐면, KF-21은 4.5세대 전투기라서 스텔스 기능이 있긴 있는데 완전한 스텔스가 아니에요. 이 말인즉슨 F-35와 같은 완전한 스텔스기랑 공중전을 할 경우에는 F-35가 KF-21을 먼저 발등해내서 공격할 수 있어요. 요것들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같은 5세대 전투기 수준의 스텔스 전투기를 만든다는 게 KF-21EX 계획인데, 이를 위해 가지고 어떻게 개조를 하냐면, 일단 모서리에 튀어나온 안테나들을 컨포멀 안테나, 그러니까 눈에 띄지 않는 안테나라고 해요. 휴대폰 같은 경우에 옛날 휴대폰을 아시는 분들이 있지만 안테나가 쭉 내려가고 튀어나와 있는데, 지금 휴대폰들은 전부 다 안에 내장이 돼 있어서 튀어나온 부분이 없거든요. 요거랑 비슷한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한 내부 무장창이라는 기술이 들어갑니다. 무장 같은 경우에 미사일은 뾰족뾰족하고 동그래서 레이저 전파가 가면 난반사가 돼가지고 스텔스 성능을 떨어뜨려요. KF-21은 요 무장을 내부에 장착한 공간을 만드는데, 이미 공간은 있고 이 내부 무장창에서 미사일을 열고 닫고 하는 도어, 그 다음에 노버팔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것들이 추가가 되면 이 스텔스 기능을 위한 내부 무장창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KF-22EX가 이런 스텔스 기능을 갖출 뿐만 아니라,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앞서 말씀드리고 있는 MT, 멈티, 그러니까 유무인 복합으로 무인기랑 같이 작전하는 기능, 그 다음에 무인기랑 같이 작전할 때 통신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경우에는 육지통신이라 해가지고 적외도 위성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위성 네트워크에서 무인기랑 KF-21이 서로 대용량 통신을 해서 하는 것까지 패키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KF-21은 5.5세대, 그러니까 5세대 전투기인 지금 F-35의 능력을 일부 능가할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발전하게 돼서, 앞으로 이제 2030년대 이후에도 수출 경쟁력과 우리 군의 투력을 증강할 수 있는 기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이제 그 공대지 공격, 그러니까 적의 핵심 표적을 타격하는 무기로 KF-21은 KGB라고 하고 있는 이제 유도폭탄, 폭탄에다 날개를 달아가지고 50km 이상을 비행하고 하는 정밀 유도폭탄과
천룡이라고 하는 공대지 미사일이 들어가 있어요. 공대지 미사일 요거는 500km 밖의 핵심 표적을 지하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데 요 두 개만으로도 북한 지역의 지휘소라든가 아니면 장사정포 진지 이런 게 공격할 수 있지만 저기 문제는 이제 방어 기술이 발달되고 있어요. KGB와 천룡 같은 경우에 막 0.95 KGB 그보다 훨씬 느려요. 미사일이 폭탄을 던졌을 때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속도가 느리면 요격하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북한은 3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최신형 대공 미사일을 얼마 전에 김정은이 시험 참관도 했어요. 이게 화살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공격 무기만 많이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별, 별지 뭐 이렇게 하고 있는 북한판 이제 천궁 같은 무기 체계들을 선보이고 있는데 이런 무기 체계들이 한국보다 뛰어나지는 않을 거지만 결국 북한도 방어 무기에 대한 개발을 많이 지속하고 있어서 언젠가는 그 KF-22 사용하고 있는 무장이나 미사일들이 요격당할 수 있거든요.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요격이 어려운 최신 무기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제일 가까운 시기에 실용화될 것은 초음속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입니다. FA-50과 KF-21에 장착되는데 이게 천룡과 역할은 비슷해요. 이제 천룡과 다른 점은 배, 그러니까 움직이는 함선을 공격할 수 있는 버전과 지상을 공격할 수 있는 버전이 같이 개발된다는 점, 그 다음에 초음속 순항, 그러니까 마 2.5로에서 시속 3000km 이상으로 빠르게 비행해가지고 저기 요격을 어렵게 만드는 기술이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ASBM이라는 게 있어요. ASBM은 Air to Surface Ballistic Missile 약자로 원래 현무 탄도탄 같은 경우에는 땅에서 땅으로 쏘는 거거든요. 지대지 미사일을 하는데 요거를 KF-21에 장착한다. 현무 미사일은 아니지만 KT-SSM이라고 하는 전술 탄도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게 폴란드랑 사우디에도 수출된 미사일인데 요거를 항공기에다 장착해서 쏘면 이제 마 3 이상으로 비행할 수 있어가지고 저거의 공격을 피할 수 있게 되고 요거보다 더 빠른 이제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지금 제트 엔진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빨라도 마 3 이상 가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마 2 정도가 한계예요. 근데 스크램제트 그 다음에 램제트라고 하고 있는 차세대 엔진 같은 경우에는 마 5 이상을 비행할 수 있고 이 차세대 램제트 엔진을 가진 미사일이 하이코어라고 합니다. 하이코어라는 순항 미사일이 지금 이제 현대로템을 비롯해가지고 하나에어로 그다음에 ADD 다난 시스템즈 이렇게 개발 중인데 지금 현재는 지대지 버전만 만들고 있지만 이게 공대지 버전도 기획되고 있어서 KF-21이 초음속 순항 미사일이 다니면 시속 5000km에서 7000km 이상의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10에서 20분 안에 한반도에서 한반도 주변의 적들을 타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10년 정도 있으면 이제 갖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유튜브에서 과장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와전된 이야기가 있는데 우주 가까이 비행한다, 뭐 성층권 비행한다 해가지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성층권이라 해서 성층권은 우주는 아닙니다. 성층권이 이제 4만 피트 내외, 그러니까 1000m 이상을 성층권이라 하는데 KF-21을 한계고도가 12km 정도로 해가지고 성층권 가까이 조금 넘어서 비행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뭐 5만 피트, 6만 피트에서 우주 가까이 비행하는 우주 전투기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KF-21의 최고 속도는 마 3.6이 아니라 1.8 절반입니다. 전투기 속도가 빠른 건 중요하고 아마 이제 20-30년 후에는 전투기가 마 3.6 속도를 가지는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하고 마 1.8이라는 속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KF-21을 처음 만들었을 때 요거도를 만들거든요. 이 무장은 어느 정도 해야 된다. 기동성은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속도는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연구를 했을 때 마 1.8이라는 수치는 왜 나오냐? 전투기는 최고 속도대로 항상 비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여객기 같은 경우에 마 0.9로 비행하기 이게 시속으로 치면 1000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시속 2000km를 뭐 1분, 2분, 뭐 30초 정도 비행해도 엄청나게 비행한 거고 실제로는 1000에서 1500km 시속으로 치면 이렇게 비행을 하는데 요 수치 이상 가는 기능은 실제에서 쓸 필요가 없다 해서 정한 수치가 마 1.8입니다. 그러니까 마 2.0도 될 수 있고 2.5도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실제 수십 년간의 공중력 역사에서 공중을 할 때 이 정도 속도로 쓰이진 않았다는 것이죠. 이제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북한이 아니에요. 현무 미사일의 위력은 매우 강력하고 북한의 그 위협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북한처럼 무조건 뭐 무고한 인명을 대량 살상하는 목적이 아니라 북한의 핵심 군사 세력을 군사 장비를 파괴하고 무력할 수 있는데 현무 미사일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 KMPR이라고 하는데 대량 응징 보복이라 하니까 뭐 평양 시민들 다 죽겠다 뭐 이런 그 비윤리적인 것이 아니고
북한이 다시는 반격하지 못하도록 북한의 군사 자산을 공격하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현무 미사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대량 살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지하 관통력입니다. 현무 미사일의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탄도 위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탄도 위력이나 폭약 같은 게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깊은 곳의 표적, 그 지하 표적.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들이 이제 폭격당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하에 지휘소를 넣거나 아니면 탄약고를 넣거나 하는데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건데 탄도 중량 2톤이라고 하는 현무포는 이제 20m, 지하 20m 이상, 탄도 중량 8톤의 현무 파이브는 40m 이상 지하 관통을 해서 북한의 어지간한 지하 시설들을 다 파괴할 수 있어서 북한이 더 이상 반격하지 못하고 우리 군에 대해서 아니 우리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지 못하는 게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부 이제 언론들이 말하는 것들로는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지하 100m 이상 숨어 있다. 왜냐하면 평양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국 지하철보다 훨씬 더 깊어요. 한국의 지금 성남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뭐 지하 한 70m까지 가는데 평양 지하철 지하 100m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럴 경우에 현무 5나 현무 5가 뭐 40m 이상 지하 관통해도 관통을 못하는 것인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사실과 다릅니다. 지금 현재 김정은 위협이나 북한 핵심 시설을 공격하기 위한 전략으로 현무 미사일이 정확도가 매우 높은 것을 이용하는데 미사일 한 발로 몇십 미터 이상 관통이 가능한데 이게 한 발로 관통이 안 되면 그 관통 위치에 똑같은 좌표를 따가지고 한 번 더 쏘서 순차적으로 발사하게 되면 이게 더 깊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두세 발의 현무 5 미사일이면 김정은이 지하 몇백 미터에 숨어 있어도 공격이 가능하고 김정은 정권은 이제 목숨을 유지할 수 없다. 이것으로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는 역할이 이게 현무 미사일의 역할입니다. 초토화라 해가지고 하는 게 이제 군사시설에 대한 초토화.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나라에 대한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현무 미사일 5A 탄두 위력은 F-15 하케이 한 대의 폭격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8톤 정도의 탄두 중량인데 8톤이 엄청나게 큰 게 아닐 수 있어요. 보통 이제 대규모 폭격을 했던 경우에 800톤에서 1000톤 이상을 폭탄을 쓰기 때문에 대신에 현무 미사일은 아주 빠르게 그러니까 공격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5분 이내에 반격을 가능할 수 있는 아주 빠른 대응이 가능한 무기라서 북한이 이제 한국에 대한 도발과 타격을 결심을 해가지고 시작되는 순간 그래서 우리가 정보가 운이 좋으면 이제 사전에 타격을 해가지고 아예 북한이 한 발의 미사일도 쏘지 못하도록 먼저 선제 타격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선제 타격을 실패하게 된다라도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반격이 가능하게 돼가지고 평양의 군사시설을 초토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현무 5 미사일의 8톤 중량을 지금 현재 연구되고 있는 걸로 어떤 이야기가 간다면 지하 관통 말고 이제 대규모 이제 억제 그러니까 평양에 대한 도시 기능을 마비시키는데 현무 5를 개조를 한다면 약 200발 정도의 현무 미사일이 개조된 것으로 전술핵 한 개의 위력을 가질 수 있다. 이것으로 북한 핵에 대해서 공포의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이론도 존재합니다. 평양 초토화 그러니까 현무 200발 1만 양탄설을 이제 전직 국방과학 연구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위협을 받고 있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이 핵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존재 목적이라 할 수 있는데 김정은만 있으면 북한이 남아날 수 있나? 그건 아니거든요. 아무리 북한이 독재 국가라 해도 평양에는 북한의 그 핵심 계층들과 핵심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평양이 기능을 마비하고 평양을 지도에서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평양에 이제 김정은의 그 측근들이라든가 이런 분 다 평양에 살고 있을 거니까 공격을 말릴 것이고 이것이 억제가 될 것이다. 이것들 때문에 논의된 게 현무 미사일 사용한 보복 전략을 한 거고 이게 한국형 KNPR 계획에 통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게 안 일어나긴 좋겠지만 북한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해요. 너희들 평양 사람도 중요하고 핵심 계층으로 해서 김정은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쟁이 날 경우에는 너희들도 다 무사하지 못한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이것이 곧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공격 무기 말고도 방어 무기에 대한 역량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번개5 배지1 같은 신형 미사일을 하고 3월 20일에도 이런 요격 미사일 시범을 김정은이 직접 참가했어요. 하지만 방어 미사일은 만들기 훨씬 어렵습니다. 한국의 천무2, 천궁2, 한국의 천궁2, LSM 같은 요격 미사일들은 복잡한 기동을 하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지속적으로 성능 개량을 하고 있어요. 곧 LSM2라고 해가지고 북한의 적어도 활공 탄도 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을 갖출 건데 현무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한 미사일보다 정확도도 높을 뿐만 아니라 요격을 회피하는 기술도 북한보다 훨씬 더 먼저 적용했어요. 지금 현무2C라든가 이런 주력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가 탄도 탄 비행기라는 포물선 비행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그냥 정해진 대로 올라갔다
올라갔다 내려가면 어디에 떨어질지 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격할 위치를 알기도 쉽지만 한번 고도로 이제 꺾어져가지고 변칙 기동을 수행하는 능력은 우리가 북한보다 먼저 개발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이제 독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줄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현무5는 세계 최대의 재래식 탄도미사일로 파이톤을 탄두를 가지고 있다는데, 지금까지 알려지거나 지금 비밀로 하고 있는 건 많지만 아마도 현무6라고 할 수 있는 이 현무5 이상의 미사일들을 개발할 수 있거나 아니면 개발 중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하 관통 능력은 이제 대규모 이제 피해를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평양에 대해서 전략적 억제를 할 수 있는 위력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또 현무 미사일만큼 중요한 게 KT-SSM이라고 하는 전술 탄도 미사일이고, 요거는 사거리가 현무보다는 짧고 약간 작아요. 뭐 2톤 탄도에 500km, 300km 사거리인데, 탄두 중량이 문제가 아니라 신형 KT-SM-3 미사일이 지금 현재 개발된 거는 드론과 미사일을 결합한 신계열 미사일로 개발이 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탄도 미사일 탄두에 폭발물이 아니라 공격 드론을 탑재해가지고 미사일이 발사해가지고 평양이나 중요한 상공에 떨어지면 거기서 드론을 발사합니다. 이 드론들은 자율적으로 적을 수색해가지고 대한민국 위협하는 탄도미사일 북한 발사되는 트럭 같은 데 실려서 이동하고 발사한 다음에 살아남으려고 막 도망치거든요. 드론 같은 미사일은 이런 거에서 공격이 어렵지만 드론은 스스로 표적을 추적해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북한 미사일들이 어디에 숨든 다 찾아서 공격할 수 있는 이런 미사일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천무 미사일 경우에는 지대지 기능, 그러니까 적의 포병진지나 아니면 지휘보를 타격한 기능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CTM-MR이라는 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최근 내놔서 수출형에 제한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대함 미사일, 그러니까 천무 미사일의 그 탐색기라고 할 수 있는 거에 적외선 카메라를 답니다. 적외선 카메라를 달면 바닷속에서 띄어있는 그 배가 열이 발산하잖아요. 그 열을 추적해가지고 열 추적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는 대함 미사일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저렴하면서 대량의 그 적 배, 함선에 대한 공격이 가능하므로 수출 시장에서도 지금 노르웨이 등 여러 국가에서 문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게 된다면 이제 유사시 우리나라 북한을 도우려고 하는 적들의 함선 같은 걸로 공격하면서 우리가 이제 지대함 공격 능력을 확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사일의 정밀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아예 새로운 개념의 탄두가 나오고, 미사일 역할이 단순한 지대지에서 지대함, 지대공, 뭐 지대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발전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미사일 기술이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K방사에 투자라는 책을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내놔가지고 지금 있는데, K방사에 투자라는 책에서 사실 제가 금융 전문가는 아니고 군사 전문가랑 방위사업 전문가이기 때문에 뭐 금융 투자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은 좀 드리기 어려워요. 다만 제가 이 책에서 이제 전달해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방위사업의 저력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방위사업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요 두 개를 알아야지 우리나라의 방위사업의 앞으로 미래 성장력이란가, 아니면 해외 수출을 할 때 어떤 경쟁력이 있어서 수출될 것 같은가, 그 다음에 우리의 라이벌들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나, 요것들을 좀 정리를 했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10대 무기체계를 선정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차세대 수출 먹거리 혹은 핵심적인 무기체계로 될 수 있을 만한 10개 아이템을 선정해서 지금 소개를 드렸고, 이것을 보신다 해가지고 당장 뭐 주식이 막 하실 거 이런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지만, 방산주를 보시거나 뉴스를 보시거나 방산 수출 소식을 보실 때 이것이 왜 이렇게 수출된 거지, 아니면 이 소식을 들으니까 어떤 주식이나 어떤 기업들이 성장을 하겠구나, 이런 데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게 제가 잘 만들어 봤습니다.